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얘기하는데 탐이 나는 위치입니다. 소집대가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예.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발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금액도 만만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난관의 난관이군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록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분석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실 법률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시행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치원입니다.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실 금융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용만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물건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3,386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1,175평인데요. 강남에 있는 물건이고 규모도 상당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건물이 18,89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5,717평인데요. 이 커다란 건물이 있는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경제성으로서 손실이 상당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또한 이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시행 물건을 진행할 때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사업 계획서였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의원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건물 그대로 활용을 하는 측면이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입지적인 그 여건이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여기 3호선도 지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다들 알다시피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교대와 지금 그 법원검찰청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에는 남부터미널이라는 큰 그 터미널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학생들로 인한 이 배후 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유동객이 일단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 로드 상가, 우리가 도로변 상가도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네. 단기 및 중기의 그 잠재 수요자들께서는 여기가 임대 수요층이 상당히 두터운 곳입니다. 그래서 네. 눈여겨 보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또 어쨌든 그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건물이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나눠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네.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용도를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시설을 좋게 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이 건물은 지하 3층하고 지하 10층 건물이 업무시설로 현재 사용하고 되어 있는 거고, 네. 그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용도 변경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전기실하고 기계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이제 일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일부하고 지상 1층 그것들은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시설은 이제 강당으로 썼던 부분도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은 이제 음식점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을 같이 썼던 거고, 나머지 층 용도는 전부 업무시설을 썼는데, 네. 우리는 이 나머지 층 있는 업무시설하고 지하층에 있는 일부 시설들을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해서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면적이라든가 뭐 그 몇 개실이 나올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나와야지 그 사업계획서에 나중에 수지 분석표에 그걸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면적들이 나와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지하 1층에 업무시설비 근린생활시설하고 지상 1층에 업무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네. 전체 기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하고 포함해서 3,558제곱미터이고, 네. 기존의 업무시설을 이제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네. 오피스텔은 이제 전부 다 변경하면 좋겠지만 여기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네.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한 바닥 면적을 계산했을 때 2개 층 정도가 변경 가능해서 네. 지금 이 지상 2, 3층을 변경했을 때 3,577제곱미터를 변경 가능하며, 네. 나머지 층 3층에서부터 10층까지를 현재 업무시설로 쓰고 있는 거를 11,763제곱미터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각 실별로 배분하다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당 면적을 57제곱미터로 한 65실 정도로 계획할 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타입으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38제곱미터를 한 100세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66제곱미터를 60세대로 가능해서 전체 한 160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간 거나 도시형 생활 들어간 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주차 면적이라는 게 그 뭐 주택법이나 그 건축법에 그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확보된 주차장 면적이 이 기존 이렇게 변경을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 기존에 주차장이 전부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돼서 산정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로 하는 경우는 이제 실당 한 대를 하겠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많이 강화는 됐지만 그래도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0.5에서 0.6, 많게는 7까지 하기 때문에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는 이제 기계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부족되는 부분을 기계식 주차로 설치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자주식으로 활용한다면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 의원께서 그 계획하신 어떤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이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그런 어떤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지 분석을 내야지 비로소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여기 이쪽에 그 시세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 해당되는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강남에 있는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라는 개념과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런 어떤 주거 형태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주상복합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모델로 인식되다 보니까 그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을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게 바꿔서 그렇게 이제 분양을 했었고, 그동안에 공급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13년도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이제 최근에 공급이 되게 됐습니다. 초기 이제 2005년도 이전 모델은 분양가가 2천만 원, 우리 이제 평당 개념으로 보면 2천만 원 초반대고요. 네. 지금 최근에 공급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을 넘어가는, 평당 개념으로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예, 도시형 말씀하시는- 생활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의아한 게 이게 뭐
대형 건설사가 공급을 한 걸로 이렇게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름도 없고 좀 우리가 건설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서초구 같은 경우도 입지가 대단한 그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는 게 아닌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입지가 지금 우리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아마 우리 그 박 의원님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같이 설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분양가를 책정을 하신다면 그 총 매출이 나오겠습니다. 예, 매출액이 나오는데 총 매출액은 뭐 1,000억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 매출액이요? 네네. 그러면 그 박 의원님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피스텔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기둥식 구조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벽식 구조라고 그래서 벽이 이제 구조체가 되는 역할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리모델링보다는 아마 비용이 좀 들어가서 평당 한 250 정도 보시면은 뭐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단 시작을 하면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3.3평방미터당 250만 원이라 그러면 사실 결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야 그럼 뭐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250만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 일단 3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네. 더 높은 금액으로 잡으셨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벽식 구조를 밑에 구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50에서 300 정도를 생각을 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300만 원을 일단 평당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사업 수지에는 일단 300만 원으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종전부동산이어가지고 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지금 최초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이 775억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775억이 매입 가격이라고 보고 뭐 등기비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 한 기타 80억 정도 등등 되겠죠. 아, 800억 정도 800억 되겠죠.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공사비를 30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비용이 총 1,16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이너스네요? 일단은 뭐 구조상으로는 지금 6% 정도 적자가 나오는 걸로 단순 계산했을 때는. 그럼 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뭐 사업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 사업 수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공급된 이 주상복합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평당 3천만 원을 넘어가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평당 2,500만 원을 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을 물론 지금 거래가는 2,500만 원이 넘어가지만 이것 또한 제가 2천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제가 또 역으로 또 3천만 원하고 2,500만 원으로도 산정을 해봤습니다. 예. 해보면 당연히 수지는 올라가겠죠. 예. 제가 이걸 보수적으로 더 보게 된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여의도에 있는 종전부동산을 검토를 했지만 지금 이것 보니까 이거는 지금 거기보다 종전부동산이 이 토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네. 지난 시간 거는 한 45%대 됐는데 지금 이거는 다 총 포함하면은 거의 토지 매입비가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등기비 기타 해서 800억 정도가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15%입니다. 네. 그러면 70%에 15%면 85%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수지를 내려고 지금 무작정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지를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는 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사업 시행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꼭 그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주택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신탁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거용도 있고 또 업무용도 있는 이런 건물인데 그 신탁회사에 계시는 우리 손 위원은 이 물건이 어떻게 그 신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한주택보증이라 그러는 그쪽으로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리모델링 대수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 신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50세대를 넘기 때문에 대한주택의 보증을 받아서 선분양이 가능하고요. 다만 대수저 부분은 원래 준공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을 받지만 주택 보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자를 새롭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는 주택 보증을 받아오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본건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과 근생시설로 계획을 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탁 등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선분양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종전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또 드렸는데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종전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 어쨌든 연관된 어떤 공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던 어떤 부동산을 얘기하는 걸 텐데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온비드와 그다음에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아마 인터넷으로 온비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종전부동산도 검색해서 찾아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매 물건하고 다르게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던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위탁받아서 매각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공매가 진행이 되다가 금액이 그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유찰이 몇 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찰 관계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다른 공매하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찰이 될 때마다 10% 정도씩 뭐 저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종전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저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공기관이 사용하던 그런 부동산이다 보니까 감정평가기관 두 곳을 선정해서 그 두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이 낸 그 금액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서 매각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그냥 재공고를 올리는 게 원칙이고 물론 그런 이제 매각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은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서 매각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잘 팔리지 않아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예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냥 안 팔겠다라고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만약에 계속 고수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계속 활용하지도 않고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유찰이 되고 나면 일단 이 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의 계약 요건이 형성됐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 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진행을 해서도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된다면 종전부동산은 제가 그 캠프 직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올해 말까지 매각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그 캠코에 넘겨져서 캠코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무조건 뭐 높은 금액을 계속 고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행사업도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매입을 하고 나서 모든 금액을 다 자기 자본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아무래도 금융기관을 끼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금융기관하고 연결해서 쓰는 그 자금을 보통은 우리가 PF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 의원께서 한번 PF란 무엇이며 그런 어떤 PF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F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그 줄여서 하는 얘기고요. 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로는 기업이 절연, 즉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본 기업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는 신용도를 가미한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PF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리만 사태 2008년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물다 보니까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재까지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시공사, 그다음에 사업지의 양호성, 그다음에 시행사, 그러니까 차주죠. 의 신용도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 두 분께서 하시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으셨는데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렇게 이제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돈이 다 필요할 텐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뭐 양호한 시공사가 붙었다고 만약에 가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PF로 해서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본건 같은 경우는 그 남부터미널 앞에 강남 서초에 위치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도만 잘 짜면 굉장히 양호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입 부분은 그러니까 나눠서 단계별로 나눠서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간다면 PF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나눠서 본다면 매입 자금은 담보대출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금 대출은 PF성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업지에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그 토지 기존에 있는 토지주로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토지주로부터 뭐 사업용 승낙서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축 허가나 이렇게 사업 승인이나 뭐 이런 신청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보통 통상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그렇게 하죠. 네. 계약금 10% 또는 5%를 하고 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의 잔금 또는 PF 이후의 잔금이라고 해서 잔금 일정을 조절하죠. 아. 그럼 그 중간에 토지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그 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죠. 왜 이거를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아니면 다 주거용으로 바꾸든가 다 오피스텔로 하든가 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분양성을 따져서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되면 오피스텔을 할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면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는 이제 법규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피스텔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셨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 그 용도 건물도 이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되는 거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준에서도 오피스텔은 일가구 1주택에서 제외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법규도 이제 건축법을 오피스텔은 따라가는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세제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전부 틀립니다. 하나는 면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일반 이제 분양가들이 사실 때는 그 발코니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요새는.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실당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 같은 게 적은 게 확보가 안 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해서 주거용으로 쓰시고 주차가 확보되면 자주식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통 많이 하시죠, 사업을.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이 비율을 좀 달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늘릴 수 있다든가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만 하게 되면 자주식으로 한 2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 여건상, 현장 여건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일부분을 가장 비슷한 오피스텔로 할 경우는 이게 업무 시설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식 주차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기계식 주차로 주차 대수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머지 자주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도시형 주택으로 됐을 때 지금에 있는 면적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그대로 활용한 범위 내에서 네, 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물건은 부동산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매입하는 금액을 조절을 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로 뭐 이렇게 사는 거하고 공매로 이런 걸 산다는 거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종전부동산도 있죠. 어쨌든 자산관리를 통한 어떤 공매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도라고 그러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형태로 해서 그게 정리가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에는 있는 간이한 이제 인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전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다 보니까 그런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제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은 이제 임대료만 받고 그 인도 청구를 좀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네네. 자산관리공사로 이 물건이 완전히 넘어가서 이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기관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에는 이제 뭐 언제까지 이거를 인도하겠다라는 예, 예. 어떤 그런 내용이 계약서 상으로 다 이제 들어가면서 부동산 계약하는 그런 어떤 그 절차는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매매 절차와 비슷하게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동시행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약사항을 보통 넣어가지고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은 그 이전이 지체될 수가 있으니까 그 3개월 동안은 이제 국유재산법이 정한 그런 임료 상당만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냥 임대료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이 정한 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액수가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그렇겠군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그 어떤 공매 절차에 의해서 이제 적정한 금액에 이게 이제 낙찰이 그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제시한 금액으로는 어쨌든 이 사업 수지를 마치기가 결국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소문으로 듣기로는 뭐 남부터미널이 이전을 한다, 뭐 막 이런 소문이 사실은 뭐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 개통에서는 좀 파다하게 지금 네.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남부터미널이 이전한다는 얘기는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진로가 개발할 때부터. 근데 지금 그게 한참 진행되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계획을 보자면 이 터미널은 저 자리에 있겠다라는 게 그 기존 지금 운영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잠시 다른 부지에서 영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1층에는 다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영업을 계속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건물은 초고층으로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는 다시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서초구와 서울시의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이 주변 상권에는 굉장한 호재겠죠. 그럼 뭐 어쨌든 향후에 요 지역은 보다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개발이 돼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IFC 몰이나 그다음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벤치마킹해서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주변의 상권이나 배우단지 뭐 기타 등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개발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주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박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 일반 오피스는 기둥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이제 벽체를 네.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건물이 받는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철근 배근이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같은 걸 다 체크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의 변경할 때의 구조물에 하중하고 맞아야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은 기초부터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발코니라 된다든지 보호도 보강을 하고 전부 다 이제 구조적으로 싹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설비 라인들이 오래됐으니까 설비도 바꾸고 외장도 바꾸고 해서 거의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신축하고 좀 틀린 점은 이제 기존의 골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20-30% 있다고 봐서 공사비를 그렇게 책정하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가 그때 말씀하신 과다하게 리모델링 공사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근데 우리나라 이 리모델링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이나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면 요새 층간 소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대 간 벽 기준도 새로 다 바뀌어서 이제 소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옛날 같은 경우 만약에 사무실을 오피스텔 하면 석고보드 두 개 붙이고 그냥 실로만 나눠줬으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층간 소음도 잡아야 되고 각 실에 대한 소음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법 규정이 현재 바뀐 법 규대로 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손 의원님, 혹시 이런 그 대규모의 큰 수선을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이 지금 한 300만 원 정도의 잡은 이 공사비가 어떻습니까? 통상 보면 이 금액이 사실은 수지상으로는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 금액도 만만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동일 업종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수선이 일어난다면 보강 정도로 끝날 부분인데 이건 아예 시설 자체가 종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과 거의 맞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금액이 한 380 정도 얘기는 아마 큰 규모를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규모 정도면 통상 조금 약간 시공 등급이 있는 시공사들을 보면 거의 한 420에서 450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만 원도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난관의 난관이군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우리 신탁에서 말씀하실 때 신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성, 그 다음에 어떤 자금 확보라든가 뭐 선분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 보증에 하던 그 신탁에 하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대수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이제 건물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신탁회사 계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업자시라면 이 신탁해가지고 신탁회사하고 같이 손잡고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신탁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보증에 관련된 신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은행에도 상품이 다양한 상품들이 있듯이 신탁에도 여러 가지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저희들 하는 담보대출,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하기에는 담보신탁 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보증을 하기 위한 분양관리신탁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 그리고 저희들이 흔하게 신탁사가 진행한다는 개발형 토지신탁 이렇게 크게 좀 분리를 할 수 있고 또 부가적인 업무들도 있는데요. 본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출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 그죠? 이렇게 네. 해서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 대출을 하면서 관리형 토지신탁. 제가 여기서 드리는 관리형 토지신탁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관령 토지신탁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F를 하게 되는 경우 곧바로 관령 토지신탁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본이 만약에 다른 데 차입을 있거나 또는 준공 후에 분양을 하신다면 신탁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에서 안정성, 공사비 채권 확보 때문에 안정성 또는 피분양자들이 그 사업 주체에다 납부를 하기보다는 신탁사한테 납부하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신탁 구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분양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이 추구가 되기 때문에 신탁을 이용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 주체께서 판단하실 거에 따라서 신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 거는 판단하시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 대지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조금 신탁사에다가 의존하려는 마음이 조금 적을 수는 있겠네요. 한번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뭐 이런 예. 그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아까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는 그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탁회사에다가 뭐를 얘기할 때는 이 관리형 신탁 그다음에 개발형 신탁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개발형 신탁은 또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기회에 아주. 토지 신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형 토지 신탁, 개발형 토지 신탁. 그러니까 동일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사업 주체 또는 건축주가 되는 게 둘 다 공통적인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하는 신탁이고요. 크게 차이점으로 본다면 관리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차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시행자가 차주가 돼서 금융이나 나머지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네. 개발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에서 공사비나 사업비의 일부를 책임을 지고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개발형 토지 신탁이 준공까지 안정성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관리형 토지 신탁 또한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에서 준공까지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탁 구도로 보면 피분양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좀 확보한다고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발을 하나 더 담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수익을 아무래도 그만큼 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신탁회사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관련 신탁할 때 하고 개발형 신탁할 때 하고 그 뭐 이거 수수료라 그러나요? 수수료이겠죠. 이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관리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자금 차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매출액의 0.7인데 요즘 뭐 한 0.3 규모가 크면 들어가는데요. 그 개발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3%에서 4% 정도이기 때문에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경우긴 하지만 어떤 뭐 공장을 짓거나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게 은행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 기성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월 단위라든가 뭐 분기 단위라든가 이렇게 지급하고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신탁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PF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도 뭐 2천억 이상 대출을 받고 뭐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대랑 뭐 포함하면 뭐 1,000억 이상을 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금융 용어로 이제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1,000억을 만약에 대출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걸 한꺼번에 1,0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 잔대금 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얼마 산정을 해서 그걸 은행에서 신탁을 안 통하더라도 은행에서 그 자금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부장을 뭐 신탁을 통해서도 선부장을 했다고 치면 그 선부장이 잘 되면 우리가 1,000억을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분양이 잘 돼서 그 돈을 더 이상 우리가 쓸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1,000억을 대출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신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천억에 대한 예신을 확보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금융기관에서 어쨌든 그런 자금 관리를 해주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건물도 상당 부분 이미 있는 건물인데다가 그러니까 선분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지난주 그에 말씀드릴 때 펜스를 치고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해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뭐 자금 계획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대부분 이제 건물이 다 완공돼 있는 상태고 리모델링을 하는 입장인데 돼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좀 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가나 이런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그게 선분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분양이 아니라 그렇죠. 후분양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20%, 30%, 40%, 50%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그 공사를 진행한 만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네. 제가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진행한 만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3층서부터 이제 오피스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지하의 강당이라든가 그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 1층의 상가 부분, 2층의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별다른 리모델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에 돼 있는 거를 분양받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이냐의 차이만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거기는 다 그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캐피탈 콜의 어떤 제도 하에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수탁회사에다가 의뢰하지 않고도 이거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예, 여지는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이제 금융사, 시공사, 시행사가 3자 구조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다면 이제 신탁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 더 끼워 넣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보증을 하면서 건설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사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도 어디 좀 기댈 만한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이 리모델링을 뭐 해보지 않은 업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려 그러면 실적도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신탁을 요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업지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사와 직접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이제 신탁을 같이 끼고 가는 형태가 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아까 캐피탈 콜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규모가 상당히 이 정도만 해도 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큰 어떤 규모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논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뭐 기존 토지 매입비만 해도 1,500억, 1,430억 정도 되는 거였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한 몇억 몇십억 뭐 이런 거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뭐 한 사람이 몇 억 갖고 있다 그러면 다만 몇 사람이 모이면 그래도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선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지금 167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6칸짜리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16칸짜리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 때도 어쨌든 이 기존에 있는 거를 매입하는 금액이 700억 뭐 이렇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뭐 사는데 한 10억 뭐 건축비 한 5억 뭐 해서 한 15억 정도 드릴 때 그 캐피탈 콜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그런 작은 규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바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이런 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뭐 이런 큰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역 근처 가까운데 뭐 이런 데는 얼마든지 이게 그 작은 가능합니다. 규모로도 하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거기에도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 물건을 빗대서 이제 그런 어떤 설명을 한 거지만 이게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어쨌든 그런 어떤 신탁의 개념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라든가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 같은 개념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만한 토지를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접하게 되면 가능하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이건 뭐 부동산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라면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좋은 쪽으로 평가를 내려봐서 좀 사업을 가보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이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도 사실 참 좋은 지역이긴 한데, 현재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참 부담스럽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근데 이 물건에서도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더 가시고 오늘부터라도 온비드에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리스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미래의 모습은 분명 바뀌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